판서 황인검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도내 모군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나 몇 년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읍의 한 양반 여인이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병들어 죽자 장례를 치르고서 묘 옆에 초막을 짓고 혼자서 묘를 지켰다 한다.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할 때는 곡진이 슬퍼하고 조석 제수를 올릴 때도 정성을 다했다. 묘와 마을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길을 가다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찔려 죽었다. 본읍에 가서 검시해보니 칼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흉악한 놈을 잡지 못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었다. 황판서는 소시적의 산사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때 한 승려와 가깝게 지냈다. 승려는 황판서가 하산하고 나서도 자주 성에 들어와 그를 만났으며 만날 때면 필히 며칠을 머물며 담소를 나눴다. 승려는 판서가 평안감사가 되고 나서도 찾아왔는데 판서는 그를 책실에 머물게 하고 공무가 없을 때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담소했다. 그때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떠올라. 중은 구름처럼 떠도는지라 반드시 풍문으로 들은 것이 있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루는 조용히 승려에게 물었다. 모 읍에 여차여차한 사건이 있는데 범인이 도망을 가버려 단연간 수배했으나 아직 잡지 못했다네. 자네는 출가자이니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이라도 혹시 들은 게 없는가? 승려는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지만 세세히 기색을 살피니 잠옷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의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대며 물었다. 내가 자네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사귀어오면서 정분이 지극하고 정과 위리가 두터워 마음을 터놓는 친밀한 사이이기도 하지. 그러니 자네가 내게 털끝이라도 숨길 필요가 있겠나? 모름지기 보고 들은 것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말해주게나. 밤이 깊어 인적이 끊겼고 옆에 듣는 사람도 없어 자네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그대로 내 귀에 들어갈 뿐이니 밖으로 새어나갈 리가 있겠나? 여러모로 설득했다. 승려는 평소에 정분을 생각하고 그날 밤에 정담을 들어보니 말해줘도 해가 없을 것 같았다. 비로소 실상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연전에 왕래하던 길에 여자를 한 번 마주쳤는데 갑자기 욕정의 불이 일어났네. 여자가 혼자인데다 연약해 보여 쉽게 생각하고 밤을 틈타 기세 있게 뛰어들어 겁탈하려 했지. 하지만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네. 그녀가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작은 칼을 꺼내 찔러 죽이고 즉시 도망쳤다네. 말이 끝나자마자 황판서는 큰 소리로 주위 사람을 불러 승려를 끌어내게 했다. 그러고는 그 죄를 따지고 때려 죽여서 수년간 맺힌 열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당시 위로나는 사람들은 혹은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도 하고 혹은 너무 박정했다고도 했다 한다. 한 관찰사가 장차 도내의 대촌 뒷산에 아비 무덤을 이장하려 한다고 소문이 났다. 마을을 수호신같이 둘러싸고 있는 산이라 마을 사람들이 걱정치 않는 자 없으니 위세를 겁내어 입을 열어 말하는 자 없고 나날이 으슥한 곳에 모여 앉아 함께 의논하였다. 관찰사또께서 만약 이곳에 이장하시면 우리 대촌이 스스로 패동이 될 것이요. 우리 수백 명이 양식을 싸질머지고 임금께 직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같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러니저러니 떠들썩할 때 이웃에서 술 파는 노파가 이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여러분이 사또로 하여금 이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니 무엇이 그리 근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앞에 한 양씩만 돈을 거두어 늙은 저를 주신다면 제가 마땅히 죽음을 걸고 막으리다. 만약 그 이장을 막지 못한다면 그땐 어쩌겠는가? 여러 사람이 다그쳐 물었다. 여러분이 날 죽인다 해도 원망하지 않으리다. 노파가 다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 5,600명이 저마다 한 낭씩을 거두어 주니 그 돈이 1,000냥이 가까웠다. 노파는 사람을 시켜 관찰사가 언제 이장하려는지를 미리 탐지해 두었다. 비로소 그날이 되자
미리 한 단지의 술과 한 마리의 닭을 안주로 하여 길가에서 앉아 기다리다가 그 관찰사가 산으로 오를 때 그 사또 앞에 합장부복하며 사정을 여쭈었다. 쇳내는 죽은 옛 직관 아무개의 아내올시다. 곧 사또께서 대지를 구하여 바로 이장을 하신다는 말씀을 받잡고 간소하나마 술과 안주를 갖춰 인사를 드리고자 왔나이다. 이때 앞길을 길잡이하는 하인이 노파를 내치자 관찰사는 퍼뜩 직관의 아내란 말을 떠올렸다. 너는 무슨 이유로 이곳을 알고 좋은 데라고 생각했느냐? 그러자 노파가 슬슬 말을 했다. 쇳내의 지아비가 살아있을 때 항상 저에게 말씀하기를 이곳에 입장하기만 하면 그 아들이 당대에 반드시 왕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쇳내 비록 나이 들어 늙었을지라도 어찌 그 말을 잊으리이까. 매항 이곳을 지날 때면 그저 빈산만 우러러 베었더니 이제 사또님께서 능히 이렇게 좋은 땅을 아시고 쓰시는 바 어찌 장하다 하지 않겠나이까. 참으로 이른바 복 많은 분이라야 길지를 만난다 하였으니 이로써 하례차로 왔습니다. 쇳내가 마침 늦게 자식이라고 하나 둔 게 있사오니 엎드려 원컨대 후일에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사가 이를 듣고 역적행위로 몰릴까봐 크게 놀라 사람들로 하여금 노파의 입을 막게 하고 선선히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 이장하는 걸 단념하고 관찰사 일행은 되돌아갔다. 옛날 장봉년이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젊은 여인 송씨와 혼인을 하니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예뻤다. 마침 송씨가 병이 나서 주묵이란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주의원이 송씨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탐스러워 흠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송씨의 병이 완쾌된 뒤에도 주의원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끌려 참을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몰래 송씨에게 전했다. 50세 늙은이에 20세 젊은 아내이구려. 눈은 어둡고 백발이 되어 머리가 이미 숙여졌구려. 붉은 휘장으로 장식한 깊숙한 방 안에서 허송세월 그만하고 하늘밖에 푸른 매에 억센 몸에 의지하소서. 이 시를 받은 송씨 역시 남편 몰래 화답의 시를 써서 주의원에게 전했다. 마른 연못에 빗물 고여 잠깐 동안 푸릅니다. 등 넝쿨 얽혀진 고목에 새싹이 한번 돋았습니다. 지금 다시 눈앞에 전경 말씀을 드리자면 몸단장 잘하고 정자에 따라 올라 춘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흘러 송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주의원은 매파를 보내 마침내 송씨와 인연을 맺었더라 한다. 옛날 여염집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젊어서 남편을 잃고 슬하에 두 아들만 두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에 저녁 식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집은 인왕산 기슭 피룬대 옆에 고개 아래에 있었는데 뒤쪽 마당은 채마밭을 일꿀만 했다. 하루는 나무를 심어서 생계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밭을 갈고 다듬고 호미질을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다. 돌이 네모반 듯한 찬압 뚜껑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삽으로 그 옆에 흙을 파내고 돌을 들어올려 보니 아래에 큰 항아리 하나가 있었고 속은 은화로 가득했다. 급히 덮개돌을 얹고 다시 흙을 덮어 묻고 밟아서 평평하게 만들었다. 집안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지만 두 아들을 가르치는 데는 근면과 정성을 다했다. 그러니 아들들은 차례로 뜻한 바를 이뤄 문필에 여유가 있었고 도리와 체면을 알았다. 어느새 각각 재산가의 집사가 되었다. 일처리에 영리하고 문필도 뛰어나며 정신이 밝고 한결같으니 재상 역시 총애했다. 얼마 안 있어 형은 대동미, 배, 돈의 출납을 맡는 해청서리가 되고 동생은 호조서리가 되어
가세가 조금 여유로워졌다. 과부 어머니는 늙어도 아무 탈이 없었고 자식이 지위와 명망이 높아져 영화롭게 봉양을 받았다. 손자 역시 7, 8명이 되었는데 성장하여 혹자는 집사가 되고 혹자는 상인이 되기도 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자손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은을 묻어놓은 후원으로 데려갔다. 흙을 파괴하고 뚜껑을 들어 보여주니 모두 크게 놀라며 말했다. 여기에 은이 묻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노모가 말했다. 내가 30년 전에 채마밭을 일꿀 요량으로 땅을 고르고 호미질을 하는데 이 돌이 드러났다. 흙을 파내고 덮개를 들고 안을 살펴보니 항아리에 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생계가 매우 딱했고 그걸 파내서 팔면 부자가 되리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강보에 쌓여 있고 지각이 부족한지라 그렇게 하면 안정되지 못한 습관이 들어 부잣집 모양만을 보고 세간의 어려운 일들을 알지 못할 터였다. 호의호식의 배고픔과 추위를 알지 못하고서 사치스러운 습관만 키우고 교만한 품성을 배양한다면 어찌 머리를 숙이고 물어 배우겠으며 스승의 학업을 따르려 하겠느냐? 주색에 탐닉하고 잡기에 빠질 터였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물건이라 보아도 못 본 것으로 하고 다시 묻었다. 너희로 하여금 배고픔과 추위가 우려할 만한 것이며 재물이 아까운 것임을 알게 하고 잡기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게 하려 했다. 또 감히 주색에 뜻을 두지 않도록 하여 공부에만 힘쓰고 부지런히 생업에 힘쓰게 하려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너희가 성공했고 나이도 들어 각자 할 일이 있고 가업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으며 입지도 단단해졌다. 그러니 은을 파내어 써도 사치하거나 낭비할 걱정은 없는 듯하고 밖으로 나돌 우환도 없을 것이다. 그런 고로 너희가 이것들을 팔아 일용에 보태도록 하려 하느니라. 이로부터 차차 은을 팔아 수만전을 얻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늙은 과부는 선한 일 베풀기를 좋아해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었다. 친척 중 가난한 사람,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넉넉하게 도와주었다. 또 겨울날이면 버선 수십 벌을 지어 가마를 타고 나갔다. 버선을 신지 못한 거린이 있으면 반드시 주었으니 대개 엄동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언발이기 때문이었다. 또 친지 집들을 돌아다니며 빈궁한 자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초가지붕을 잊지 못한 사람은 이어주고 기와집 기와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고칠 수 있도록 값을 치러주었다. 늙은 과부는 80이 지나서 병 없이 죽었다. 두 아들도 각각 70이 지나 설이 일에서 물러났다. 벼슬은 동지에 이르렀고 3대가 관직에 추증됐다. 그 뒤로 자손이 대대로 번성했으니 혹자는 무과에 급제하고 혹자는 주부나 찰방을 역임했고 혹자는 군문에 오래 있으면서 첨사나 만호를 지내기도 했다 한다. 영조 무인년 1758년 한양에 담배가 귀하여 담배 한 중 값이 서푼이나 되었다. 그때 경상도 칠원 사람이 집안 논밭을 다 팔아 담배 세짐을 장만했는데 본전값이 500냥이나 되었다. 그 사람이 한강을 건너 저녁 무렵 서구에 이르렀다. 길에서 탕건을 쓰고 관원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물었다. 그거 담배짐이요? 그렇소이다. 요즘 담배가 귀한 시절이니 세짐이면 3,000냥은 벌 수 있겠소. 당신 때를 참 잘 맞추었구려. 담배 장수가 말했다. 나는 이번 한양길이 초행이라오. 아는 사람도 없으니 객주를 정하는 법 등을 가르쳐주겠소? 그 사람이 말했다. 초행길에 이리 귀한 물건을 가져왔단 말이요? 날 못 만났다면 낭패를 당할 뻔했소이다. 반드시 나만 따라다니시오. 그 사람은 담배 장수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통금을 알리는 인경이 칠 무렵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조치해 주었다. 새벽종이 울리자 주인이 호련 안에서 나와 말했다. 당신 물건이 적지 않아 하루 이틀 만에 다 팔 수는 없소. 말이 할 일 없이 그냥 있는데 용산호에서 실어올 나무찜이 있으니 아침을 드시고 말을 몰고 가서 싣고 오는 것이 어떻겠소? 담배 장수가 말했다. 그래도 좋소만
나는 용산 가는 길을 모르니 어쩌겠소? 주인이 말했다. 우리 집 종을 데리고 가시오. 담배 장수는 말을 먹이고 나서 그 집종과 함께 집을 나섰다. 때는 새벽 종이 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 있는 사람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청파에 도착하는 사이에 종은 사라져버렸다. 종을 찾아보았지만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담배 장수가 다시 돌아가려 해도 어둡고 깊은 밤에 하루 묵었던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해가 어느새 높이 떠오르니 진퇴양난이었다. 말고비만 쥐고서 도로를 방황하며 대성통곡하니 오가는 사람이 그 이유를 앞다투어 묻고 그 형편을 다들 가련하게 여겼다. 호련, 번거지를 쓴 건장한 사람 하나가 반쯤 취해 노래를 길게 뽑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가 왜 통곡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담배 장수는 일의 전말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번거지를 쓴 길손이 이를 듣고 한번 웃어젖혔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내 전부 되찾아 주겠소. 그러면 담배값의 반을 주겠소? 담배 장수는 뜰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담배를 되찾아 주시기만 한다면야 담배값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소이다. 길손은 담배 장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말 세 필 중 늙은 말의 고삐를 풀어주어 앞서가게 하고 담배 장수와 길손이 세 마리 말을 따라갔다. 성안을 돌던 말이 호련 어느 집 문 앞에서 멈추었다. 길손이 물었다. 이곳이 그 집이요? 담배 장수가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다. 맞습니다요. 길손은 즉시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주인을 불렀다. 안에서 주인이 나오자 길손은 담배 장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숙박했던 집 주인이요? 맞습니다요. 주인이 담배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오시오? 우리 집 종놈이 아까 먼저 와서는 길이 어두워 서로 잃어버렸다 했소.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소이다. 이제 돌아오시니 천만다행이요. 길손이 주인을 꾸짖었다. 넌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궁으로 가는 담배를 중간에 도둑질하고 마부를 유인에 따돌리기까지 했느냐? 우선 담배짐을 원래 수대로 꺼내놓을지어다. 길손은 기세가 당당했고 언사도 유창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핑계도 한마디 못대고 담배 세 짐을 모두 꺼내놓았다. 길손이 먼저 짐을 풀어 헤치며 물었다. 이 안에 있던 돈 300냥은 어디 갔느냐? 주인이 담배 장수에게 말했다. 당신이 처음 담배를 가져올 때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아 담배짐을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 하니 너무나 맹랑하오. 담배 장수가 말했다. 전날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맞소. 나는 궁마름인데 궁의 농장에서 바치는 담배와 돈 300냥을 가져가고 있었다오. 지금 그 돈이 없어진 건 주인장의 소관이라 난 모르겠소이다. 길손이 큰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궁의 종인데 오래도록 기다려도 담배짐이 오지 않길래 문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마름을 만나 이리로 왔다. 만약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땅히 궁으로부터 조치가 있을 것이니 주인은 그걸 감당하겠는가? 길손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눈을 부라리니 그 기세가 두려울 정도였다. 주인은 여염집 산 것이라 짐 속에 돈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괜히 우겨대는 허황된 말임을 알았지만 이미 담배를 숨겨둔 것을 들켰고 해명할 길도 없었다. 그는 발악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어 300냥을 마련해 내놓았다. 길손은 담배 장수에게 담배단을 모두 묶어서 말에 싣고 가게 했다. 담배 장수는 담배를 길손 집에 두고 담배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팔아서 3천여 냥을 벌었다. 담배 장수가 그 돈의 반을 주니 길손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기를 쳐서 300냥을 얻었으니 그것만 해도 매우 많소이다. 어찌 당신의 가련한 돈 그 이상을 바라겠소. 두말하지 말고 모두 실어 가시오. 길손이 돈을 끝내 받지 않으니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통쾌해하고 탄복했다.